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각계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동호의 초대석입니다. 여러분 매주 월요일은 새로운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북한 인권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이정원 국제인권대사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 인권 팀장의 역할을 실무에서 뛰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분을 모셨습니다. 서상범 위원입니다. 이분과 함께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재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서상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상범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상범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코너에 기꺼이 출연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문제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초대해 주셔서 우리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알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린 지금 아직 수복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38선 이북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수복 못한 지역에는 참담한 정말 잔악한 독재 정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천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으며 북한 전체에는 자유가 없는 존재로 노예 상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953년도 종전되면서 북한 동포에게 보내드리는 글, 성명을 발표했을 때 그 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곧 당신들을 해방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계속 지연되고 연기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그 참혹한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의 빛을 줄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일궈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상범 위원께 제가 좀 앞으로 좀 진행될 거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지금 북한 인권이십니까? 네,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못 살고 가난하고 그리고 김일성 그 세습 체제의 고통을 받고. 근데 못 살고 가난한 건 아는데 어떤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강 건너 불이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현장을 갖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영상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북한 방송 거의 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북한 방송 봐도 뭐 전부 선전물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김정은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북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왜 거북스럽까? 저 사람이 불쌍하고 안 됐고 그러면은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또 도와줘야 된다는 또 마음이 생기는데 도와주기에는 좀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내 돈 나간다 이런 예, 건가요? 그렇죠. 참. 그 이기심이 있군요.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나는 좀 잘 살지만 내 형제가 좀 못 살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4촌, 6촌, 8촌이 못 사는데 이제 도와줘야 되느냐?
이제 가난한 친척들이라고 그러는데 친인척이라 해서 명절 때는 찾아와 갖고 손을 내밀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면 안 되게 될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안 하면은 도덕적으로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고 있으면 네네. 도덕적으로 좀 예. 그래서 일부러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 우리 그 아시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왜 통일 대박론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언론이나 여론 전문가들이 통일 비용의 측면만 계속 있었지. 예. 우리가 통일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인구 7천만 이상의 나라가 되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이 멈춰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활력이다라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과거 제가 한 30몇 년 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군부라든가 재벌은 반통일 세력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10몇 년 전서부터 오히려 그 군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통일밖에는 없다는 얘기를 그렇습니까? 듣게 왜 됐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은 경제 성장률이 줄어든 거는 줄어들죠. 거의 주지의 사실인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을 갖다 타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 그렇죠. 거기는 아직 미지의 세계니까. 예. 거기에 도로도 깔아야 되고 뭐 예, 여러 예. 가지 인프라도 되고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일단 넓어지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거를 갖다 갈아엎냐고 그러면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와중에서 이제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많은 일자리도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일부 학자분들한테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저임금을 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우리의 내적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좀 더 한 발 앞서서 우려하시는 그런 분도 만나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제 같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소독과 동독도 사실 처음에는 격차가 있었지만 네네. 점차적으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추세선이 서로 같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서독과 동독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경제력 차이가 났는데 그거를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죠.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높으니까 걱정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후 5년 이내에 동독의 생활 수준을 서독의 70%까지 올리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간의 결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수년 안에 그거를 갖다 극복한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광호한 목표일 거고 아마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올라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굉장히 로그 스테이트 아닙니까? 말썽꾸러기이기 때문에 핵무기라든가 영어 좋네요. 예, 이게 예. 말썽꾸러기란 말인가요? 네네. 마약이라든가 뭐 테러 수출 이런 미사일 수출 그렇죠. 뭐 이런 거에 전 세계 골칫덩어리죠. 그렇죠. 뭐. 그런 골칫덩이를 통일을 해서 이 사람이 세계 골칫덩이를 없앤다는 명목을 세우면은 세계은행이라든가 뭐 여러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장기 저리의 차관을 얻어와서 북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경우 내전이 종식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 금융 기구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차관을 해줘서 그렇군요. 생활을 향상시키는 개선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일 대박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불편한 심정들을 좀 사실은 그동안 너무 자꾸 우리가 세금 내고 돈 내야 된다라는 측면만 강조됐지. 통일이 가져올 그 정말 찬란한 미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랬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통일되면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현재 5천만이면은 자급자족이 어렵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영국이나 불란서가 인구 7천만, 8천만쯤 되죠. 그쯤 되면 자급자족이 이루어질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출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지 못하는데 인구 한 7천만, 8천만이 넘어가면 그 안에서 수출 없이도 수출 비용을 혼전히 줄여도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구조가 생긴다.
그래서 비로소 강대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보면 통일이 결단코 우리에게 재앙이라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감내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찬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죠. 네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왜 북한 문제가 중요하냐,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뭐랄까 고통을 계속 당하면은 그 고통도 결국은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참혹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게 되면 그 안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도덕적인 그런 정서적인 접근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를 갖다가 설명드리자면은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에서는 급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왜 급소에 해당하는 문제냐? 지금은 뭐 탄핵받아서 영호의 몸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상을 갖다 좀 잠깐 보시죠. 예. 관련 영상을 좀 올려주시죠. 대북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북한의 반발이 무서워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네. 저게 2014년 9월 30일 날 국무회의 때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좀 숨겨진 에피소드가 하나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셨죠? 요때는 청와대 근무하고서 저 3월 달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이정훈 대사 밑에서 이제 북한 인권 팀장을 하던 그런 어쨌든 그 시절입니다. 관련 외교안보 수석실에 근무했었으니까 네네네.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갖다 거론을 할 때마다 북한 애들이 펄펄 뛰는 거를 갖다 이제 본 거예요. 윤병세 장관은 외교 수석도 하시고 외교관 생활을 갖다 오래 하신 분이라서 북한하고 북핵 그 회담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얘기할 때 핵 문제 얘기를 수십 년 해왔는데 쟤네들이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북핵 비난을 해도 반응 없는 일종의 벽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인권 문제가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펄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은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유화적인 분이잖아요. 호접적인 사람을 갖다 외교관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뭐 기름장어라고 하기도 하고 하죠.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래갖고 청와대에 와서 박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기회에 좀 스텝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슬로우로 가겠다. 너무나 자극적으로 하지 않고 저들이 좀, 팔팔 뛰니. 예. 너무 자극하면은 이제 한반도 안정에 좋지 않다. 좀 그런 톤다운하겠다. 네네. 그런 위주의 이제 발언을 했더니 대통령께서 반발을 하는 거는 찌르면 아프니까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다. 아까 그 이야기군요. 예.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북한의 약점이니까 그걸 계속 찔러라라고 아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북녘 동포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자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일화를 좀 더 소개하면 그렇게 갖고 이제 윤백선 장관이 대통령한테 깨지고 토박토박 나오는데 김기춘 장관이 또 이제 사무실로 불러갖고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대통령의 심기를 갖다 어지럽히냐. 대통령께서는 이제 북한 인권 중시하시니까 그대로 나가라 하고 또 한 번 깼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그 북한의 심기를 거스리고 북한 인권을 정면으로 거론하다가 우리 주사파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에 이른 것 아닌가. 그렇죠. 결국 정당한 일을 하다가 탄핵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대통령 얼굴 보니 가슴이 짠하네요.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 와중에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급소인가?
그거를 왜 갖다 급습니까? 알아야죠. 왜 급습니까? 처음에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업무는 하고 있지만은 그 업무의 그 깊은 면에 들어가서 왜 북한 애들이 갖다 저렇게 펄펄펄 뛰냐. 처음엔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 장관님의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건데 차차차차 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 키가 뭐예요? 그 단초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태영호 의원 얘기를 갖다 안 할 수 없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이제 그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영국에서 북한 공사를 그렇죠, 하고 북한 공사를 있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이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갖다 거론하는 게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것이다. 김일성이나 김정은, 김정일 이 사람은 이제 가다피라든가, 그다음에 후세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독재자들이 인권 탄압을 하다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에 휘말려서 정권을 잇는 거를 갖다 많이 봤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권 문제가 정권을 잃어버리는 핵심 키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예, 거죠. 예. 근데 이 얘기를 들어서도 제가 조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네요.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렇지. 그럼 후세인이라든가 가다피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권 이루면서 자기 목숨도 다 잃었지만은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군대를 이끌고 북한을 쳐들어간다? 그거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뭐 전쟁 일으킨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국제사회가 굉장히 비정하니까. 물론 좀 요즘은 국제법이 좀 달라져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가도 된다라는 국제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큰 역할도 했는데 이게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돼갖고요. 근데 이제 북한 사회를 갖다 쭉 보면은 굉장히 선전이 많이 김 부자에 대한 선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선동으로 먹고 사는 정권이죠. 선전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김 부자를 갖다가 우대한다, 흠모한다, 경모한다. 그렇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신이니까 예. 그 신에 대해서 우리 북한 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가 우러러 받들고 있다. 네. 그렇게 선전하고 있겠죠. 맞겠네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동상을 갖다 하나 건립하고면서도 건립하는 거에 전 세계 인민이 다 우러러 보고 있다. 뭐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좌파들 명의의 뭐 축전 이런 것도 가지고 또 조작하고 그러겠죠. 제가 했던 것 중 제일 한심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위키페디아 아시죠? 예. 그 위키페디아에 그 항목이 올라가는 거는 누가 그 따로 올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거기다 항목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기 관심 분야가 있으면 올릴 수가 있는데 내용도 꽤 좋던데 위키피디아. 예. 거기에 몇 년 전에 이제 국제 김일성 상이라는 북한에서 주는 상이 있는데 그 항목이 올라왔대요. 그랬더니 그 보도 자료를 내면서 세계의 지식인들이 김일성을 갖다 우러러 갖고 이렇게 이제 올리고 있다. 뭐 이런 보도 자료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 김일성 중심의 나라, 그리고 김일성을 신으로 수상상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특성상 자신의 지도자를 어쨌든 추앙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추앙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만약에 비난하게 되면 얘기가 이상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 수령님을 갖다 그렇게 우르르 받들고 있다고 막 선전을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 수령님을 갖다가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는 김 부자에 대해 정통성을 갖다가 굉장히 훼손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숨겨둔 그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겠죠. 굉장히 그 체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게 상황이거든요. 태영호 씨가 한 얘기입니까? 이건 태영호 씨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체득해 나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여기까지 얘기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갖다가 많이 한 거는 국제기구에서 많이 이뤄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좀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북한을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반발을 안 합니다. 오, 의외네요. 의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을 안 해요.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김일성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극악하게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야 너가 민주적이지 않다 뭐 독재 이런 건 반발 안 해요? 예, 그냥 듣습니다. 오. 근데 지도자에 대해서 수령님에 대해서 장군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참지를 않습니다. 뭐 이제 이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동영상을 갖다 하나 또 구해왔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좀 올려주시죠. 태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 한국 대표부가 주최한 북한 인권 대화. 첫 순서인 미국 정착 탈북자 조지프 김 씨의 정언이 끝나자마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리성철 참사관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막무가내로 북한의 주장이 담긴 성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돌출 행동에 사회자가 나서서 순서를 기다리라고 여러 번 제지합니다. How long is this speech going to go on? Because I will give you a chance to speak, but we have a proceeding to follow. 마이크가 살아난 잠깐 동안 북한은 미국의 인권을 비난하고 나섰고 이에 격분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마이크를 끄라고 요구합니다. Every day we hear the human rights violence cases in radio and televisions. These number one leads are just a bit of icebergs amo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in the U.S. every day. Please shut the mic down since this is not an authorized presentation. If we could ask the acoustic The people, act of racial please ensure that the microphone is not live. 파워 대사는 또 북한 관리들에게 발언을 중단하지 않으면 행사장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o we are calling UN security. Sir, you can either conclude your remarks or you will be removed from the room. 행사를 참관하고 있던 다른 탈북자들도 자유북한 등을 외치며 북한 관리들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북한은 사전에 미국 대표부로부터 탈북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 발언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10여 분 동안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북한의 언행을 볼 때 국제사회와 북한은 올해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국제사회에 아주 그냥 모래를 무릅쓰고 길길이 날뛰는군요. 예, 저 행사가 유엔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네. 근데 외교관이 저렇게 의전 관례를 갖다 싹 무시하고 외교관은 원래 의전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네. 한데 저렇게 된 이유는 북한의 인권의 책임이 최고 지도자에 있다라는 그 유엔의 결의가 있은 다음에 그거에 따라 이제 벌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자기 지도자를 거론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굉장히 외교관답지 않은 저런 행동을 하게 된 제가 겁니다. 주사파라서 이걸 하나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북한에는 이 인간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 그냥 내가 있는 삶요. 나의 육체적 삶.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 생명은 100년 이내에 죽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다. 근데 이 소중한 생명은 영원한데 그 소중한 생명을 누가 주냐? 수령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생명을 준 어버이죠. 그렇죠. 근데 그 내 생명을 준 어버이가 비난받으면 논리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의 그 위상이란 게 국내적으로도 이제 지지가 높아야 되지만 세계 사회에서 우리 지도자를 갖다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 지도자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권 문제가 거론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지도자의 그 위신을 확
꺾는 그러니까 거가 위선이 되겠죠. 드러나고 예, 그들의 그렇죠. 폭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왜 그렇게 민감한가 하는 거는 이제 차후에 또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그럼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거론되는 게 지도자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독재자 같으면은 정보 차단을 다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국민한테 안 알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의 사회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6년에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인권 외교를 갖다 굉장히 부르짖습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인권 예. 문제를 거론하죠.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 예. 이제 그러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인권 문제 거론하면서 말 안 들으면 주한미군을 빼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뭐 그 아주 굳은 얼굴로 왔죠. 예. 예. 그래서 79년 6월인가 이제 11.6 나기 몇 달 전인데 이제 한국에 국빈 방문을 합니다. 저도 그때 학생이어갖고 카퍼레이드 할 때 나가서 성조기를 흔들었던 그 기억이 그래요?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나요? 네네 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후에 이제 참석했던 분이 이제 회고록을 쓴 거에서 나옵니다만 이제 카터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먹여 살리는 국민이고 이 인권 문제는 내가 더 잘한다. 너 간섭하지 마라. 군대 빼고 싶으면 빼라. 야, 그런 얘기를 하고 박정희다운.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한 40분에 걸쳐서 안보 상황을 갖다 이제 브리핑을 했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카터가 답변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최악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악 넘버원이 이때였을 겁니다. 그때였죠. 네. 예,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얘기가 정권 내부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참석했던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예. 쭉.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재규가 10월 26일 날 총을 쏜 거에 이 한미 관계 그거에 영향이 없었을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조금 예를 갖다 또 든다면은 63년에 그 베트남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GM 대통령이 축출이 되고 사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약간 좀 설명을 하자면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잖아요. 한 2,000km 되는 데입니다. 근데 17도선에서 남북 분할이 되는데 그 북쪽에 있었던 이제 중부 지방은 카톨릭을 갖다 많이 믿던 그 지방이고 그 카톨릭을 믿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에선 살 수 없다고 해서 넘어오는데 그 중에 GM 대통령도 넘어오고 그 카톨릭을 믿던 사람들이 베트남의 정권을 잡습니다. GM의 동생 자체가 카톨릭 주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카톨릭을 우대하는 정책을 핍니다. 농지를 나눠주는데도 카톨릭 교도를 먼저 나눠주고 불교를 되게 탄압을 하거든요. 했더니 이제 그 높은 존경을 받는 고승 하나가 그게 항의를 하면서 휘발유를 끼얹어서 이제 자살을 그게 그 장면이군요. 뭐 네네. 아주 그 베트남이 무너뜨린 아주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로 네네. 그 승려 하나가 그 분신 한 게 그게 지금 전 세계 사진에 유포되고 우리도 많이 봤는데. 근데 그분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청단 스님 정도로 존경을 받는 고승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애도를 표하지 않고 그 당시 이제 이 GM 대통령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동생의 부인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는데 이 동생의 부인이 뭐 바베큐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베트남을 도울 지지할 수가 없겠군요. 예. 그래서 베트남 장군 몇 사람이 대사관을 찾아와 갖고 그 미국 대사한테 묻습니다. 저놈 실각시켜야 되는데 미국의 뜻은 어떠느냐. 대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GM은 물러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 얘기를 갖다 이제 장군한테 하니까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군요. GM을 갖다 살해를 합니다. 당시는 뭐 아주 있었던 나라죠. 제3세계 나라에.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은 그때 관계됐던 사람의 회고록은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쇼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축출될 것까지는 알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살해될
성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총을 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살해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후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도 벌어진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왜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 얘기를 한다면은 이 당시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박동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역대 외교부 장관 중에는 아마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5년 넘게 외교부 장관을 하셨는데요.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카터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우리 외교부 업무의 70%가 그거 답변 자료 쓰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예. 참.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란 절대적인 지도자가 권력자 독재자가 있는데도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외교부 업무의 70%가 인권 업무에 참여할 정도 얼마나 이게 저 인권 문제가 민감하면 이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강대국을 방문해서 대접을 잘 받는 거는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죠. 그렇죠. 요 몇 년 동안 이제 인터넷상에서 키배틀이 벌어지는데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대접을 더 받았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 대접을 더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더 받았다. 그리고 걔는 굉장히 혼밥했다. 예. 그래서 뭐 의장대가 있었느냐, 네. 뭐 누가 영접을 나왔느냐. 네. 그 다음에 묵는 걸 어디서 묵었느냐, 그러니까 호텔에서 묵었느냐, 영빈관. 그 미국은 블레어 하우스라고 백악관 옆에 영빈관이 있습니다. 지어진 지 한 200년, 100몇십 년 된 낡은 건물이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영빈관인데 거기 낡았기 때문에 요즘은 잘 거기에 안 가고 그냥 호텔에 묵는데 그래도 영빈관에 묵었다 그러면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영빈관에 가서 묵겠다 하는 그런 정상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그렇죠. 뭐 이런 게 굉장히 위신을 상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대통령 휴양 시설에서.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 게 아니라 인권 문제 갖고서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 문제는 북한을 갖다가 압박하는, 찌르는 그런 굉장한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권이 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인권 문제를 설명을 하자면 우선 어쨌든 북한을 찌르는 가장 요소다. 가르치는데 인권이란 본질적으로는 인권이 인권이 뭐냐라는 좀 설명을 해야겠는데 인권이 뭐냐 도대체. 네네. 인권이라는 뭐 첨부 인권설부터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뭐 있는데, 인권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법의 앞에서 인권이라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사람이야. 이거는 진짜 극한까지 간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 못해갖고 마지막까지 가갖고 나도 사람이야. 사람 대우 해달라. 네. 이게 굉장히 막바지에 가서 그러니까 짐승과 다르다. 짐승 취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권이란 게 그거예요. 권리 중에 가장 밑바닥에 가서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훼손당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마지노선 같은 네네. 거죠. 네네. 그렇지만 또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게 인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인권이 어떤 거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에 대한 권리예요. 그렇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 법에 이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차가 갑자기 나를 치려고 달려와 피했어. 그러다 보니까 큰 가게 유리고 그거를 깨고 들어갔어. 그거는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정당한. 네네. 그리고 범죄도 보면은 사기를 쳐서 사는 징역보다 사람을 뭐 칼로 찌르다든가 몽둥이로 쳐서 상해를 입었을 때가 훨씬 크죠. 예, 징역이 사람의 생명을 깁니다. 위협하거나 네네. 어쨌든 목숨을 위협했을 때 훨씬 더 예. 죄가 크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생명,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내가 하는 행동을 갖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내가 말대로 할 수 없으면 생명은 유지하지만은 나는 노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 사람 밑에 사람이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느냐? 그렇죠. 법 앞에 평등. 다 평등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그 기본적으로는 인권인 거예요. 인권인 거죠. 예. 그러다가 이게 좀 발전을 합니다. 뭐로 발전하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역사적으로 점점 발전해야 되고, 그럼 인간에 대한 대접이 점점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권리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서도 보면은 그래갖고 좀 읽겠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다음에 37조에 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권리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 가지고 네. 예배의 자유 침범한 거에 대해서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결국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의 판단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과잉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이 법의 근거로 37조를 근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할 경우에 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에 의해서 할 경우로 정당한 경우라도 그 제한을 통해서 얻는 공익과 개인이 그것에서 받는 침해된 인권 이 사이가 비례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면 공익은 적은데 인권 침해 과하면 안 된다. 그건 예, 그렇죠.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정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개인의 인권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절대로 법률로 제한할 경우라도 본질은 침해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침해하더라도 과하면 안 된다. 네. 몇 중에 지금 장치가 있는 정도의 귀한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근대라는 게 결국 저기에 있는 게 근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때 그 나치스가 한 600만이 넘는 유태인을 갖다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인권 침해 그렇죠. 사례입니다. 예. 세계의 지성을 갖다 이제 그 떨게 했고, 말하자면 더군다나 독일이 예. 그래도 후진국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기독교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 기독교 문명 사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다시 없게 해야겠다고 그래서 그런 반상에 차여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가 뭐 각종 국제 인권 협약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아, 그게 네네. 유대인의 학살을 통해서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권이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가 인권이냐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항상 보면 작용 반작용이 나오듯이 그렇겠네요. 굉장히 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갖다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요즘은 아니지만은 10월 24일이 되면은 국제 연합의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이었어요. 네, 옛날에는 그랬죠. 네네네. 유엔의 날. 예. 그럼 그게 무슨 날이냐? 유엔 헌장이 채택된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효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이 출범한 날입니다. 이제 45년 10월 24일이에요. 근데 유엔 헌장에 그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유엔 헌장에. 예. 45년의 완전 고용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갖고 저기 한 그런 상황에 그 다음에 인종,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차별을 갖다 다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보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 협의를 하자.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국제법은 국내법하고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효력이 낮다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동등하다고 그러든지 좀 높다고 그러든지 어떤 나라는 헌법적인 수준이다라고 하는 나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인권 규격이 쫙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비준을 하게 되면 그걸 국내법적으로
국내법화 시키는 절차가 국내법 해야 필요한데 되겠네요. 해야죠. 예. 그래서 법을 쫙 만들어요. 그러니 그 법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45년도 인제 식민지에서 막 독립한 나라를 또 대다수였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서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주장한 게 뭡니까? 법을 지키자. 이 양반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학력으로 그 근로기준법을 갖다 공부하다 막히니까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게 그 당시로는 굉장한 투쟁인 거예요. 왜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느냐. 그래서 후진국을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준법 투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법하고 현실하고 많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그런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 각 나라별로 인권 수준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인권을 갖다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방법론이 되는데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된 방법론이 뭐냐면 서로 지적질을 하자입니다. 지적질을 네. 지적해주자. 네, 네. 그럼 그게 그 뭔가 이 인권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결례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권 문제에 관한 왜냐하면 너무도 소중하니까. 네네. 그렇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지 고는지를 서로 감시해보고 네. 그리고 지적도 해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미국에서 하는 게 대한민국에 대한 뭐 개입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관습이다 이런 거에 대해 대단히 관대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인도라든가 중동 같은 데 보면은 신부가 시집을 갈 때면 지참금을 갖고 가야 됩니다. 직장 여성일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장래 소득을 계산해서 얘 월급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니까 이건 지참금 얼마로 친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가요. 그래요. 네. 지참금을 적게 갖고 가면은 구박을 받아요. 심한 경우 인도 같은 경우 1년에 몇백 건 벌어지는데 적게 받았다고 살인도 벌어집니다. 굉장히 큰 인권 침해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보면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해줘야죠. 그렇지. 그래야지 이 사람 비로소 이 사람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압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는 그러니까 지적이 정당화되는군요. 주변 네, 그렇죠. 지적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 네 두 눈에 든 들보를 갖다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든 티를 빼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듯이지. 그러니까 그게 주권 침해로 볼 수 없는 문제군요. 네네. 인권에 관해서는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스웨덴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권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아마 톱을 다루는 그런 나라일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인권 수준이 높으냐면은 스웨덴 왕실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첫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남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굉장히 큰 그 사회적 이슈인데 60년대 70년대 스웨덴에서 남성 평등 정책을 피자고 막 얘기가 나와갖고 막 그런 정책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럼 왕위 계승은 왜 남자만 하느냐?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1980년에 스웨덴 의회에서 왕위 계승법을 갖다 개정을 합니다. 남녀 구분하지 말고 첫째가 왕위 계승을 무조건, 한다. 근데 그때 지금도 그분이 이제 왕인데 구스타프 16세가 이제 국왕으로 있는데 멀쩡히 왕세자가 있는데 그게 둘째예요.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그 왕세자의 계승권을 뺏고 첫째한테 주자고 법이 나오니까 왕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법이 있어도 경과 규정이 있지 현재 왕세자가 있는데 얘는 이제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해야지 왜 지금 있는 왕세자의 계승권을 갖다 뺐느냐 반발을 하는데 의회에서 말은 안 듣고 그냥 계승권 뺏어 갖고 그 공주님이 이제 빅토리아 공주님인데 그분이 이제 왕세녀예요. 이 정도로 이제 남녀 평등이 철저한 나라예요. 스웨덴이. 근데 이 나라 요즘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같네요. 그 여배우들이 그다음에 여자 변호사들이
출세나 출연 때문에 성적 접대를 하라고 그랬다고 난리를 치는 그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해? 저렇게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생각하냐? 왜? 그렇게 선진국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인권 문제가 있어요. 오. 요즘 또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웨덴 여행하는 동양인들이 버스라든가 대전국청에서 이런 인권 모욕을 당해요. 동양인 동양인들. 차별.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미투 운동도 뭐 승한데 우리나라가 미투 운동 처음 했어요? 이름 자체가 미투 아니에요. 처음에 미국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미투 운동이. 예. 그게 우리나라까지 번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투 운동이 좀 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든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를 우리 자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상범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이거네요. 인권의 문제는 가장 소중한 문제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사람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헌법도 우리 헌법도 그걸 중시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도 그 주권 침해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관해 지적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게 통용돼 왔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게 국제적 관례나 이런 게 아니라 국제 기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유엔 기구 중에 유엔 인권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본부가 그렇죠. 이제 네. 제네바에 있고 있죠. 1년에 한 서너 차례 총회를 하고 거기서 북한 인권 결의안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여러 번 갔었죠. 우리. 예, 그렇죠. 예. 거기서 4년마다 한 번씩 보편적 인권 검토라고 그래서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갖다 검토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제 이런 의장석에 그 인권 검토를 받는 나라가 이제 앉아요. 그리고 이사국이 47개국인데 검토받는 사람 빼놓으면 46개국이죠. 46개국이 회의장 앞에 쭉 앉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니네 이게 뭐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지적질을 합니다. 오, 유엔에서요? 예. 그게 공식적인 회의예요. 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태까지 많이 받았던 게 이제 뭐 국가보안법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동성애자라든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를 잘 안 해주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이제 받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받는 게 스웨덴이나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도 수백 가지의 지적을 받습니다. 왜 니네 교과서에 양성 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하느냐? 니네 보니까 세계 인권 규약 이런 게 이걸 번역 안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적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의도는 그런 뭐 좀 과잉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지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권리들이 훨씬 더 존중돼야 한다. 높여가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지난번 4월 15일인가 현지 시간에 있었던 그 무슨 위원회입니까? 미국 하원에. 란토스 위원회요. 예, 그 이야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 우리 한국의 인권 문제, 북한 인권을 가지고 지금 지적질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이제 김여정이가 삐라 뿌리는 거를 갖다가 막는 그런 법 안 만들면은 뭐 혼내줄 줄 아느나. 그래서 김여정의 뭐야 그 뭐 지시법이라고.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해갖고 작년 12월에 이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예, 김여정 협박에 의해 그거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난을 하는데 뭐 시민 사회라든가 뭐 이런 건 제외하고 뭐 행정부라든가 입법부, 의회에서 하는 거를 따져 보면은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갖다 해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한 게 뭐냐면 전단을 갖다 북한으로 보내는 거를 갖다가 이제 못하게 했고 그 전단의 내용 중에 뭐 물품, 그러니까 USB 뭐 이런 것도 안 했고 그거를 하면은 뭐 징역형을 살리고 미수범도 처벌을 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갖다 굉장히 침해하는 법이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첫 번째 그 비난이었고 두 번째 비난은 뭐냐면은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뭐를 보느냐면은 북한의 정보를 갖다가 넣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의 자유의 물결을 갖다 집어넣는 걸 갖다 굉장히 중시해요. 그 수단을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자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갖고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란토스 위원회에서 란토스 위원회라는 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란토스란 분 란토스란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 네. 있는데요. 이제 톰 란토스라는 분인데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분이 그 굉장히 고참 의원이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원 외교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안부 관련해 갖고 미 의회에서 결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많이 그 난 로비를 별로 안 해갖고, 좋아하지만 하여튼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발의를 해갖고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의원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교 훈장 광화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깜짝이 이분이 20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2008년이면 누군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일지 노무현 좀 말이겠네요. 그 이명박 대통령일지 좀 이명박 헷갈릴 대통령이 이명 대통령이 2008년도 취임했죠. 이분이 2008년 2월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정부예요. 예, 그럼 왔다 갔다 예. 그 말기니까 어떻게 말기니까. 될지 그건 좀 따져봐야겠네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헝가리 출신이세요. 헝가리. 예. 그런데 이제 유태인이에요. 어. 그래서 유태인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갖고 죽음의 날을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사람이네요. 예. 미국 의회에서 유일한 홀로코스트 희생자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독보적인 사람이네요. 미국 의회 의원인데. 예. 근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그 예, 유명한 영화 영화 봤습니다. 있죠. 예. 그 쉰들러 리스트와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때 스웨덴 외교관이 이제 가짜 그 서류를 만들어 갖고 많은 유태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 스웨덴으로 뺐어요. 이때 이 사람이 구함을 받아 갖고 스웨덴으로 건너갔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교육을 받고 이제 하원 의원이 된 거죠. 의원까지 위원장까지 된. 14선 의원입니다. 야, 14선이면 2년씩에 28년간 의원을 하셨네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야. 의원을 하신 분이죠. 평생을 의원하신 분이에요. 예, 30년 가까이 자기는 그러니까 의원했다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의원을 30년 가까이 했고 또 거기다가 이 하원의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위원장까지 했고 네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사람 어마어마한 인물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비중이 아직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란토스 코커스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제 코커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코리아 코커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원의 일종의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갖고 그 법안을 만드는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제 일종의 스터디 그룹 비슷한 코커스란 조직인데요. 말은 또 예를 들면 그 당원들이 모여서 후보 뽑을 때도 예, 그건 전당대회 할 때 예. 하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하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지금 한 300개 정도 하원에 있더라고요. 많네요. 예, 하원 의원이 435명이니까 굉장히 많고 그 하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하나만 가입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의원회를 갖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원회가 많은데 이게 2008년에 이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이제 란토스 그 코커스의 목적은 뭐냐면 국제 인권 규약이 실천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라는 게 이게 코커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미국 하원에서 이분의 그 공덕을 갖다가 기리기 위해서 이 란토스 코커스를 정식 위원회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잘못 알고 있었네. 예? 통일부가 좀 잘못 통일부는 알고 뭐 그거 있었죠. 별거 아니다 말이야. 예, 이렇게 예.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결의안을 보니까 목적을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인권 선언과 기타 국제 인권 규약에서 인정한 규범을 초당파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양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의원이 좀 많습니다. 지금 한
한 40명 정도 되는데 공화당 의원은 한 10명이 약간 안 되는 걸로 그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데 정식 위원회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 있어봐. 오늘 지금 첫날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오늘 그럼 린토스 위원회 소개까지 하고 네네. 나머지 거기에 있었던 우리 치욕적인 이 일들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할까요? 네, 예, 예, 계속 그렇게 린토스 위원회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예. 네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린토스 위원회가 사실상 그러면은 그냥 코커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그냥 스터디 모임이 아니고 정식 위원회란 얘기죠. 예, 예. 근데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한 2시간 30분 정도 했는데 의사당에서 했던 게 아니라 화상으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신문 보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얘기를 갖다 굉장히 비판했던 그 부분만 또서 나왔는데 덕담도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권 변호사다라는 얘기도 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해야 된다. 다음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때 잘 되나 이런 덕담도 많이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위원회에서 한국 인권 문제를 다뤘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거의 같은 취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지적질을 그런 적이 별로 없죠. 받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제 받았어요. 우리 또 동맹국에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권 문제에 뭔가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니까. 그런 인권 겁니다. 변호사라고 자처하는 문재인이.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지적질을 안 당하다가 네네. 지적질을 당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우리 서상범 위원은 북한 인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은 아주 개론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청산유수지 않습니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몰랐던 북한 인권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알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인권이 우리 북한 동포들의 그 소중한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앞으로 확산되는 날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아주 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 란토스 위원회에 토의됐던 내용과 뭐 그런 의의들 이런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동호 초대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